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김영로입니다. 오늘은 7월 17일이 되겠습니다. 7월 17일 하면은 뭔가 탁 떠오르는 게 있죠. 네, 바로 제헌절입니다. 제헌절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을 제정했다는 날이죠. 우리가 국회를 이야기할 때 뭐 몇 대 국회, 몇 대 국회 하지만 초대국회라고 하지 않고 제헌국회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때 헌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초대국회를 특별히 제헌국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헌절, 헌법, 이 나라의 근간을 이룬 그 하나의 틀을 만든 그 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 있고 또 민족적으로도 중요한 날입니다.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날이고요.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날입니다. 즉 처음부터 끝까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헌절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헌절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가 조금 길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긴 해도 좀 관심을 갖고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헌절, 즉 법을 만든 날이다 이거죠. 법은 이제 국회에서 만들죠. 근데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데 그럼 국회로 위한 법, 처음 법은 어떻게 만드나? 이게 굉장히 궁금한 일이에요. 누가 만드나? 우리나라는 이제 그 헌법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뭐 그거에 대한 이제 설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를 보겠습니다. 법은 국회에서 만든 것이라고 정치교과서에서 배웠는데, 그렇다면 처음 헌법을 만들고 정한 것은 누가 언제 한 일일까? 이게 굉장히 궁금하죠. 자, 달력을 아무리 뒤져보아도 제헌절 외에 특별한 기념일은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 특별한 기념일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제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국회보를 토대로 해서 이제 제헌의 역사를 이렇게 쭉 되짚어봤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국회 개원부터 헌법 제정, 정부 수립까지. 1945년에 이제 8월 15일 날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이 됐죠.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건국이 됩니다. 이걸 여기 정부 수립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근데 그 3년이란 시간 사이에 이제 어떠한 일이 이제 이루어졌나 이걸 이제 그 살펴보는 겁니다. 자, 어버이날, 스승의 날, 감사의 날 5월 그 가운데 국회에 관련된 기념일이 이틀이다. 자, 그게 5월 12일이 유권자의 날이죠. 그리고 5월 30일은 국회 개원 기념일입니다. 5월 10일 유권자의 날에 대해서는 제가 방송을 해드렸죠. 5월 31일 국회 개원 기념일에 대해서는 글쎄요, 제가 지금 확실한 기억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당연히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영상이 많다가 보니까 뭐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일 유권자의 날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실시된 선거를 기리기 위해서 지난 2012년 제정한 날이고, 31일은 이 선거에서 뽑힌 제헌국회의원 198명이 첫 회의를 연 날이 되겠습니다. 네, 5월 달에 이제 이렇게 두 날, 10일과 31일이 이제 그 국회, 즉 그 제헌 그 국회에 관련된 그 이제 날이 되겠습니다. 제헌국회는 200명이 정원이었지만은 4.3 사건으로 제주도 선거 결과가 무효로 되면서 두 자리가 빈 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제주도에서 국회의원을 2명을 뽑아야 되는데 4.3 사건이 그때 이제 있었죠. 그래서 제주도에서 선거를 제대로 치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무효가 됐죠. 이 4.3 사건에 대해서도 지난 4월 3일 날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이 4.3 사건은 자유민주 진영과 공산주의자들과의 싸움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네. 물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희생이 이제 됐습니다. 물론 이제 억울하게 희생이 된 사람도 있고, 정말
정말 싸우다가 전사를 한 사람도 있고, 하여튼 뭐 우리 이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슴 아픈 한 일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948년 5월 10일 총선 당시 선출된 재원 의원들은 언제 어디서 첫 회의를 열며 회의 진행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두고 혼란에 빠졌다. 예. 그러니까 1948년 5월 10일 날 이렇게 이제 198명의 국회의원을 뽑았어요. 즉 이제 국회의원은 이제 초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재헌 이제 국회라고 하고 또 재헌 의원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제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소위 이제 유권자들의 표를 하고 결정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뭐 조선시대 때 뭐 투표를 해서 선출직을 뽑는 일도 없었고 일제시대 때 그런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방이 되고 3년 동안은 또 미 군정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도 역시 뭐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냥 뭐 필요하면 사람을 데려다가 임명을 하고 하는 그런 이제 시기였죠. 그래서 이렇게 선출된 사람들이 어떻게 회의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이제 혼란에 빠졌었다라는 얘기죠. 뭐 당연히 선례를 삼을 만한 규정도 없었고 또 모두 새로 길을 내야 하는 형편이었기 때문이죠. 예. 뭐 새롭게 처음 시작하니까 새로 길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당선자 신분이었던 재원 의원들은 미 군정 당국자들과 협의 끝에 재원국회 개원 일자를 5월 31일로 이제 정하게 되었다. 그래서 5월 31일이 이제 그 국회 개원일이다 이거죠. 우리나라. 1948년 5월 31일 월요일 오전 10시 20분 재헌국회는 중앙청에서 당선자 198인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국회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 중앙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이제 그 철거가 됐지만은 그 현재 그 광화문 있죠. 광화문 그 이제 그 뒤에 중앙청이 있었어요. 그 이제 조선 총독부 건물이죠. 근데 그것을 이제 일제 잔재다 해갖고서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된 당시에 이제 그 건물을 이제 철거를 해버렸습니다. 글쎄요, 아프고 쓰린 역사도 역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도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상당히 그 이제 역사적인 건물인데 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든 간에 그걸 이렇게 철거한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어찌됐든 지금은 이제 철거가 돼서 이제 대한민국 땅에는 그 중앙청이라는 건물이 없습니다. 첫 회의에서 국회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뽑는 선거도 진행이 되었다. 그런데 이때 의장 1분과 부의장 1분이라고 했는데 부의장 1분으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라고 그 이정래 의원이 발언을 해서 곧바로 거수 표결을 통해서 부의장을 2명 뽑기로 결정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의장이 있고 부의장이 이제 2명이죠. 지금 현재는 의장은 이제 뭐 다수당에서 나옵니다. 다수당에서 의장이 나오는데 의장이 되면 이제 당적을 버려야 돼요. 근데 사실은 뭐 눈 가리고 앙하는 식이죠. 뭐 당적 버린다라고 해서 자기 정체성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당적을 버렸다라고 해서 사람의 마음이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부의장은 뭐 합의에 의해서 각 당에서 1명씩 이렇게 이제 뽑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회의장 선거가 실시됐는데 이승만 의원이 188표 차로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서 초대 국회의장에 당선이 이제 됐습니다. 아, 대단하네요. 198표 중에 188표를 된 얘기는 뭐 거의 뭐 만장일치나 다름없을 정도로 이제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거죠. 이승만 의원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국회의장이 된 거예요. 초대 국회의장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곧바로 신익희, 김동원 2사람이 이제 부의장으로 선출이 됩니다. 자, 식민지배에서 벗어나 자유민주주의 뿌리를 내린 지원국회 2년. 그 지원국회 2년이라고 하면은 뭐 48년에서 이제 글쎄요 49년, 50년? 뭐 어찌됐든 앞으로 설명을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원국회를 일대국회 또는 초대국회라고 하지 않고 지원국회라고 부르는 데는 지원이라는 뜻의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 제자의 법헌자죠. 그러니까 헌법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원국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국회의원도 지원의원이라고 부릅니다. 자, 5월 31일 개원 이후 곧바로 국회는 헌법 제정과 정부 수립을 향해 속도를 냈다. 7월 20일 지원국회는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해 건국의 골격을 세운다. 그렇죠. 일단은 지금 입법 부분이 없는데 뭐 사법부를 구성하는 것은 이제 사법부는 선출직이 아니고 진짜 그 법을 그 이제 공부한 사람들 그 그룹에서 이제 그 사법부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니까 그건 사법부대로 진행이 됐을 거라고 보고요. 일단은 선출직으로 뽑는 것은 국회의원도 선출직으로 뽑지만 이제 대통령도 이제 선출직으로 뽑아야죠. 근데 이제 뭐 저 당시 상황에 대통령을 직접 국민의 손으로 다 뽑는 거는 이제 절차상 시간도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뭐 그럴 만한 그 어떤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대 대통령은 이제 국회에서 뽑은 거예요. 국회에서 그러니까 간접 선거로 이제 국회에서 뽑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회의를 해서 198명 중에 196명의 의원이 참석을 해서 180표로 이승만 의원이 국회의장이죠. 대통령으로 되고 그 다음에 이시영 의원이 부통령으로 133표로 얻어 선출이 이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지원국회와 함께한 국회의사과 이런 이제 제목이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 출범보다 3개월가량 먼저 문을 열고 정부 수립의 토대를 마련한 국회. 그렇죠. 5월 달이니까. 정부 수립, 즉 건국은 1948년 8월 15일이기 때문에 3개월 먼저 국회가 문을 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74년이 넘는 국회 나이가 된 거죠. 오롯이 정말 이 대한민국의 이제 역사가 되고 국회 역사가 된 겁니다. 국회의사당 본관 7층에 자리한 국회 사무처 의사국 의사과, 그다음에 국회 본회의 운영을 총괄하고 지원하는 그런 부서로 이제 이 의사과가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된 거죠. 그런데 의미 있는 것은 이 의사과가 1948년 5월 31일 전국회 개원 때부터 현재까지 65년이 아니죠. 이게 오타입니다. 74년간 부서 명칭이 바뀌거나 통폐합된 적이 없고 그대로 유지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의사과만은. 다른 부서들은 뭐 이리저리 통폐합도 되고 또 없어졌다 또 사라지고 뭐 이제 그랬지만 의사과만은 지금 대한민국 역사와 함께한 그런 이제 부서가 됐다는 얘기죠. 굉장히 의미 있는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곳을 찾아가면 의사과, Parliamentary Proceedings Division, 의사과라는 간판과 함께 그 아래 대한민국 국가기관 최초의 과라는 편말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최초로 생기고 그 최초에 생긴 그 의사과가 지금까지 2022년 오늘날까지도 그 부서 명칭이 변하지 않고 의사과로서 지금까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지원국회 당시 국회 사무처는 총무국, 의사국, 법제부로 구성이 됐지만 의사국, 의사과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서는 전부 명칭과 조직이 개편이 됐었다 이거죠. 개명이 됐었고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이리 붙으면은 이런 이름이 됐다. 저리 붙으면 저런 이름이 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변동이 되어 왔었다. 변경이 되어 왔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원국회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관련된 법률이 통과된 이후 정부 부처들이 탄생했으니 국회의사국 의사과는 현존하는 국가기관 부서 중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니고 있는 그런 부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개원 6일 만에 전란에 휩싸인 이제 2대 국회 이렇게 이제 됐는데 이제 아까 그 얘기가 이제 그 뜻이요. 앞에서 이제
어디에 그 말이 나왔었죠? 2년 얘기가 있었죠. 예. 식민지배에서 벗어난 자유민주주의 뿌리를 내린 재헌국회 2년. 그러니까 이제 이 재헌국회는 이제 임기를 2년으로 이제 해서 이제 재헌국회 배턴을 이어받은 2대 국회는 이제 1950년에 이제 구성이 이제 된 거죠. 그런데 구성이 되자마자 이제 전란 6.25 사변이 일어난 거예요. 자, 재헌국회가 미 군정이 만든 국회의원 선거법에 따라 실시된 선거였다면 2대 국회는 재헌국회가 만든 선거법에 의해, 그러니까 우리 손으로 만든 선거법에 의해서 탄생한 독립국가로서 사실상 첫 국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헌국회 임기 2년의 임시적인 성격을 가졌다면 2대 국회는 임기가 4년이 된 거예요. 그 4년이 지금까지 4년입니다. 4년 임기와 함께 그동안 축적된 국회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체제를 갖춘 국회다. 그러니까 재헌국회는 임기 2년으로서 명실상부한 국회를 만들기 위한 그 밑바탕이 된 그런 그 국회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950년 6월 19일 2대 국회는 원구성위원 첫 집회를 열고 국회의장의 신익희 의원, 부의장의 장택상, 조봉암 의원을 선출을 합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6일 뒤에 25일, 6일 만에 6.25 전란에 휩싸이죠. 6.25 전란에 휩싸이면서 피난길에 오르는 비극을 맞는다. 6.25 전쟁이 일어난 다음 날인 6월 26일 새벽 비상연락을 받고 국회 모인 의원들은 긴급회의에 들어간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국무위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사태 수습을 논의했지만 정부 당국자조차 사태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해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지도 못하고 산회를 하게 된다. 참 이제 답답한 얘기죠, 사실은. 전쟁이 나가고 불과 한 30km 전방에서 이제 포를 쏘고 탱크가 밀려 들어오고 있는데 정말 사태 파악도 못하고 전전긍긍했었다는 것은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이 정말 정치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보고 싶습니다. 제가 6.25 전쟁을 사변이라고 불러야 맞다고 그랬죠. 즉 사변은 선전포고 없이 그 기습 남침을 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아주 비겁한 전쟁이었다고.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어디 놀러 나갔다가 그냥 뒤통수를 맞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하다 보니까 그냥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이제 그 모양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태 파악도 안 되고 수습도 안 되고. 그러니까 6.25 당시를 이승만 대통령이 국민을 버리고 도망갔느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건 적을 이롭게 얘기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생각을 좀 다시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건. 정말 아무런 생각도 안 하고 정말 전부 휴일날 쉬고 있는데 새벽에 그렇게 대포를 쏘면서 소련제 탱크를 그냥 앞세워갖고 밀고 내려오는데 그때 당시에 제정신 차리고서 그걸 바라다 볼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있겠어요. 아마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그 전열을 가다듬고 그렇게 해갖고 다시 이제 올라오고 하는 그 전쟁이 바로 6.25 전쟁이죠. 그래도 그때 당시에 우리 군인들이 잘 싸운 거예요. 진짜 무기도 변변치 않은데 정말 육탄 공격으로. 자, 보겠습니다. 다음날 국회는 국방장관과 참모총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여기 회의를 열고 사태 진상을 보고받은 후 대책을 추궁했지만 여기서도 명확한 답변은 듣지 못했다. 그렇겠죠.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서 나중에 임명된 참모총장이 정일권 그 총장인가 그랬어요. 그때 정일권 그때 총장이 30대였습니다. 30대.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 보세요. 30대가 6.25 전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30대 보고 전쟁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어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웠던 전쟁이 기습적으로 쳐들어왔기 때문에 북한 괴뢰 인민군들은 그냥 장시간 동안 준비를 거듭하고 훈련을 하고서 아주 잘
조련된 그런 군대로 밀고 내려온 건데 정말 참 비겁한 전쟁 아니겠어요? 자, 다급해진 국회는 원세훈 의원은 긴급 동의로 이른바 수도 사수 결의안부터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수도를 사수한다. 뭐 되지도 않을 결의를 왜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지 못하죠.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러면 여기서 그럼 수도를 포기한다라고 결의를 해야 되겠어요? 저건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수도 사수를 결의한 이제 1시간도 못 돼요. 행정부는 수원으로 옮겨가게 되고 국회 역시 각 의원들에게 통과할 여유도 없이 남아가게 된다. 어떻게 해요? 탱크가 밀고 내려오는데. 그걸 비난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납치와 행방불명으로 국회의사 진행이 어렵게 되자 1950년 12월 20일이라는 국회의원 재적수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전원을 210명에서 27명 뺀 183명으로 정하기도 했는데 이는 피난국회의 실상을 보여주는 단적입니다. 뭐 어쩔 수 없죠.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사람들이 납치가 돼가고 행방불명이 됐는데 나타나질 않는데 나타나지 않는 사람을 기다리면서 이거 뭐 재적 그 인원이 안 된다 뭐 과반수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특별법을 만든 거예요. 이게 조정을 한 거죠. 자, 전시국회 이면을 보여주는 것이 또 있다. 바로 총기 휴대 허가증과 군복 착용 허가증이다. 총기 휴대 허가증은 한국 전쟁 중이던 1951년 이상돈 지원 5대 6대 3대를 이제 국회의원을 지냈네요. 전 의원에게 내무부 장관이 발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총기류는 영국제 제32구경 권총이며 증서의 앞면에는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어 총기 휴대는 당시 전 현직 국회의원들이 갖는 하나의 특권이었던 것 같다. 또 군복 착용 허가증은 헌병사령관이 발행한 것으로 전시 중 군복을 입을 수 있도록 허가한다라고 되어 있다. 일부 의원들은 군복 차림에 권총을 차고 다니면서 이 차림으로 국회 회의에 참석하기도 했다. 뭐 전쟁 상황이니까 뭐 별의 이상한 장면들이 많이 연출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법률안이 이제 정부에서 이제 정부까지 이송되기까지 국회에서 이제 법률안을 통과시키려면 이제 국회의장이 법률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망이를 3번 두드리죠. 이 방망이 3번 두드려야지 이게 가결이 된 거예요. 의결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법률안이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의안 정리를 거친 뒤 의안 정리를 해야 되겠죠. 오타 탈타 있나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고 그럼 이제 그리고 나서 정부로 보내지죠. 그럼 대통령이 공포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은 또 공포를 그냥 하는 건 아니죠. 거기에 관련된 시행령 시행규칙을 또 다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국무회의를 이제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대통령이 이제 공포를 하는 거죠. 법률로서. 그래서 정부로 이송되기까지 이제 이렇게 그 법률안을 갖고서 대통령이 공포하기 전에 정부로 이제 이 국회에서 법률안이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로 법률안이 이송되기까지 국회만의 특별한 의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네, 그런 게 있다는 얘기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기까지 과정은 아래와 같다. 먼저 국회 사무처 의안과는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에 오류나 오탈자 등을 있는지 없는지 최종적으로 또 점검을 하는 겁니다. 뭐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 의안 정리를 실시하고 이때 의안과가 실시하는 의안 정리는 녹색 글씨로 수정된 녹소라고 불리고 빨간 글씨는 주소라고 하죠. 붉은 주자를 써서 주소로 불리는 빨간색 글씨에 법제사법위원회 자구심사 수정과 구분이 된다. 네. 의안 정리는 녹색으로 하고 자구심사는 빨간 걸로 하고 그렇다는 얘기네요. 이렇게 점검된 법률안은 국회의장의 최종 결재를 받은 후 대한민국 국회라는 금박 표식이 박힌 이송 가방에 담겨 의원과 직원이 직접 정부로 이송한다. 즉 직송한다는 얘기죠. 뭐 지금같이 인터넷이 발달해 있어갖고 뭐 이메일로 탁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내부 통신망을 통해서 보낼 수도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안 한다 이거죠. 직접 법률안을 이렇게 인쇄한 법률안을 갖다가 가방에다 금박 표식이 달린 이송 가방에 담아갖고 지금도 다닌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의 전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법률안은 법안이 나가는 문이라는 의미를 지닌 안출문을 통과하게 된다. 이 안출문은 의안과 사무실에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의안과에는 법률안을 접수받는 안인문이 따로 있어 법률안 탄생의 시작과 끝은 국회의안과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예. 법률안 접수받는 것은 안인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이게 국회에서 논의가 다 거쳐갖고서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의안이 통과가 됐을 때에 정부로 나갈 때 그 나가는 것은 안출문을 통해서 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문이 의안과에 안인문과 안출문이 이제 같이 있다는 얘기죠. 네. 자, 안출문을 나온 법률안은 국회의사당 정현관이 중앙문을 거쳐 국회 관용차를 이용해 정부로 이송된 뒤 대통령 공포를 통해 최종 효력이 발휘된다. 네. 손끝 하나로 언제 어디서든 내 집 보일러도 마음대로 조절하는 스마트 시대. 요즘 대부분의 국가기관 공문서가 전자문서라는 이름의 디지털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것과 달리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아직까지 사람이 문서를 들고 정부로 보낸다고 하니 이게 무슨 구닥다리 방식인가 싶다. 하지만 이게 국회 전통이다. 물론 국회의 표결 방식은 뭐 옛날에 뭐 고수를 하고 아니면 뭐 종이에다가 이제 의사 표시를 해서 이렇게 투표함에 집어넣고 하는 그런 방식, 지금 다 전자식으로 바뀌었죠. 지방의회도 다 전자식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국회는 지난 5년 본회의 표결 방식까지 전자 버튼식으로 바꿨지만 법안 이송 방식만큼은 이처럼 철저하게 아날로그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국회 개원에 65년이 넘도록 이어져온 하나의 전통이자 의식이다. 예. 이것도 참 74년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아날로그 방식을 통해서 법안은 인쇄를 해서 가방에 넣어서 그 안출문이라는 문을 통해서 또 국회 차량을 이용해서 정부까지 가서 정부 관계자한테 딱 넘겨주는 거, 그게 이제 하나의 전통으로서 비록 디지털 시대지만은 아날로그 방식에 의거해서 그 일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뭐 하나의 전통이 되겠습니다. 전국회 이래 이렇게 다양한 삼남한 상황의 추억을 지닌 대한민국 국회 제1호 의안은 국회 구성과 국회 준칙에 관한 결의안이었다. 당시 제1호 법률안인 국회 법안 등 주요 의안은 국회 원본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역대 국회의안 접수 건수를 보면 전국회에서 512건, 2대 국회에서 1183건, 뭐 전국회는 2년간 한 거니까. 그 다음에 그 접수된 이래 민주화가 진전된 13대 국회부터 의안 접수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의안 중에는 법률안이 대부분 차지하는 결의안, 동의안, 승의안 등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근데 참 이거 의안 건수가 많다. 그게 국회의원들이 한 일이 많다. 이렇게 보는 거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런 어떤 그 양적인 것을 갖고서 이제 뭐 몇 대 국회는 국회의원 1인당 뭐 몇 건의 의안을 통과시켰다. 뭐 이렇게 그걸 갖고 비교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숫자 경쟁을 하는 수가 있어요. 제대로 심의도 안 하고 막 의안 그 개정안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막 남발하고 그것도 그냥 이제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은 그냥 여기 뜯어고치고 저기 뜯어고치고 나중에는 이제 원안이 그냥 두더기가 되죠. 그런 거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그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해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은 자 어찌됐든 지금은 이제 국회가 이렇게 이제 있다가 이제 여의도까지 왔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한편 국회의사당의 변천사에도 아픈 역사를 엿볼 수 있는데 1975년 황량한 여의도 벌판에 마치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을 연상하게 하는 장엄한 건물이 문을 열기 전까지 사용된 건물만 해도 10여 곳이 넘는다. 이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의도 국회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의도 국회가 이게 멀리서 보면 이렇게 망할 망자, 이 망자 비슷하게 닮았다라고 해서 참 이 국회가 진짜 이 일에서 되느냐고 뭐 그렇게 또 이제 개탄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가 보면 이제 그냥 싸움질하고 뭐 하는 그런 국회로 비친 때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자조적인 그 비유를 했던 거 아닌가. 파르테논 신전, 그런 그 아주 고색창연한 멋있는 건물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뭐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을 멋있게 그 생각하는지 몰라도 뭐 파르테논 신전에서 얘기하던 그리스 사람들 그 당시에 진짜 그 사람들도 아마 뭐 치고받고 싸움박질 했을 겁니다. 역사에 안 써 있어서 그렇지. 먼저 재헌국회가 첫 발을 디딘 중앙청, 지금 이제 철거됐다고 그랬죠. 옛 조선 총독부 건물에서 재헌국회 2년을 보냈다. 이건 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후 사용된 대구 문화극장, 부산 문화극장, 부산극장, 경남도청, 무덕전 등 이곳은 소재지가 지방인데다 건물도 극장이나 체육관이나 다소 생소한 감이 있다. 이것은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이 낯선 의사당들은 전란에 휩싸인 이대 국회가 급박하게 피난길에 오르며 잠깐씩 사용했던 임시 의사당들이다. 그 후 휴전이 되자 국회는 시민회관 별관에 자리 잡게 되는데 이 건물은 7대 국회 때까지 20여 년간 사용하게 된다. 이때가 바로 태평로 시대이다. 그러니까 지금 광화문에서 광화문을 등지고서 쫙 남대문 쪽을 바라다 봤을 때 광화문 네거리를 지나서 오른쪽에 보면은 왼쪽에 이제 시청이 있고 오른쪽에 의회가 있죠. 시의회가. 그 시의회 건물이 7대 국회 때까지 20년 동안 국회가 사용했던 국회의사당이었어요. 여의도 국회 그 건물을 새로 지면서 거기서 이제 이사를 간 거죠. 하지만 재헌국회 때부터 회의장이 좁고 시설도 미비해 불편을 겪던 국회는 국회의 권능에 부합되는 의사당을 신축하는 것을 하나의 수건사업처럼 여겨왔다. 1959년 4대 국회 때는 서울 남사당의 의사당 건립부지를 선정하고 설계와 정리 작업에 착수하고 5대 국회 말까지 공사가 계속됐었는데 5.16 군사정변으로 중단이 됐다. 이렇게 무산된 의사당 건립은 집권한 박정희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장소를 달리해 여의도에 털을 잡게 됐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저때 박정희 대통령 때 지금 현재 여의도 국회가 이제 후보지가 확정이 된 거네요. 서울 사직공원, 종묘, 신문로 서울구 부지와 필통의 수도방위사령부 등 10여 곳이 후보지였다고 한다. 1968년 여의도의 양말산 일대, 양말산이라고 그 조그만 산이 있었는가 봐요. 그건 뭐 말도 키우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건 뭐 다 이제 지금은 없어졌죠. 다 밀어버리고 거기에 이제 국회회관이 이제 지어진 거예요. 지금 현재 국회의사당이. 양말산 일대 10만여 평의 부지가 확정됐는데 당시로서는 대단히 넓은 터였다. 뭐 지금도 넓죠. 사실은. 남북 통일에 대비해 의원회관과 도서관 등 기타 부속 건물을 수에 따라 단계별로 계속 늘려갈 수 있게 고려한 것이라고 한다. 지금 보면은 뭐 의원회관 아주 크게 지금 저 있죠. 국회 정문에서 이제 국회의사당을 바라보면서 보면 왼쪽에 의원회관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도서관이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부속 건물들이 이제 거기 있어요. 1975년 준공 당시 의사당 건설비는 135억 원이었는데 이 금액은 당시 한 해 예산 1조 3천억 원의 1%를 차지할 정도였다. 먹고 살기 힘들던 시절 건물 짓는데 이런 예산을 돌리다니 그래서 의사당 짓는 것은 하나의 건물을 완성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전 국민적 관심사였다. 그럴 수는 없겠죠. 민의의 전당을 제대로 그리고 순수한 우리 기술과 힘으로 완성해보자는 국민적 영향도 있었던 것이다. 이는 정부로서 경제개발이 성공을 거두면서 하면 된다라는 성공신화를 잇는 하나의 상징놀이기도 했다. 지금 국회의사당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시공은 당시 건설업계 쌍벽을 이루었던 현대건설과 대림산업이 맡았다. 의사당 준공 후에 중동 건설 붐이 일어났을 때 서남아시아죠. 중동 열사의 사막의 건설 붐이 일어났었죠. 그때 현대건설과 대림산업은 중동의 바이어들이 시공 능력을 의심하면 우리 국회의사당을 보여주면서 건설 능력을 과시하기도 했다라는 그런 후문이 이제 있습니다. 네. 제가 여기에 개천절 노래를 지금 삽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조금
뭐 일단 뭐 여기까지가 준비된 자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국회하면 뭐 말이 많죠. 사실 국회의원을 줄여야 된다, 늘려야 된다, 뭐 말이 많은데 저는 국회의원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지금 300명인데 300명을 더 줄이면 희소성의 가치가 더 올라가죠.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단지 국회의원들이 받는 혜택을 반으로 줄이면 되죠. 그러면 국회의원 반으로 줄인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그런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인데. 뭐 어찌됐든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국회에 들어가 보려고 여러 번 노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국회에 들어가는 것, 국회의원이 되는 것, 이건 아무나 하는 건 아니다. 다 선택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하는 남지만은 그러나 후회 없이 지금은 이제 제도권 정치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미련을 두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자, 뭐 어찌됐든 이렇게 우리가 국회 재헌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이상과 같이 재헌절에 대해서 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네, 재헌절, 헌법을 만드는 날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헌법이 이제 한자로 보면 헌자의 법법자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두 번 중복된 용어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헌법이 법 중의 법, 그다음에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최상위법이다 이거죠. 헌법에 위배되면 안 되는 거죠. 최상위법을 위반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딸려 있는 모든 그 이제 법률들은 이 헌법을 근간으로 해서 헌법을 부정하지 않는 선에서 다 만들어져야 제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헌법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헌법을 영어로 constitution이라고 합니다. constitution은 이제 구성이라는 뜻이죠. 구성한다. 무엇을 구성한다. 구성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뼈대가 있어야 되죠. 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이라고 해서 이제 한자로 봤을 때는 법 중의 법이고 최상위법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은 영어로 봤을 때는 그 나라의 뼈대를 갖다가 이 세우는 그 법이 바로 이 헌법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즉 뼈대가 부러진다거나 뼈대가 흐물흐물한다거나 그건 나라가 아니면 그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민족이 주저앉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예. 따라서 헌법을 부정하는 자는 적입니다. 간첩이에요. 아주 큰 적입니다. 헌법을 부정하는 자들은. 우리는 근간에 헌법을 부정하는 자들을 많이 이제 목격을 했죠. 정말 아주 나쁜 인간들입니다. 개인으로 보면 하나 인생관이 바로 이제 헌법이고 국가로 보면 헌법이 바로 그 국가 인생관이라고 이제 언론인이 이야기하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헌법은 그 나라가 지켜야 될 도리고 나가야 될 방향이고 나가야 될 길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이 헌법을 유린하는 것은 우리가 정변이라고 하죠. 한자어로 써서 우리말로 정변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흔한 말로 쿠데타라고 얘기를 하죠. 즉 무력에 의해서 어떤 강압에 의해서 그 헌법을 이제 무력화시키고 그 무력화된 헌법 위에 다른 자기네들의 어떤 헌법을 갖다 이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갖다 우리는 쿠데타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쿠데타라고 하는 것은 총칼을 앞세운 무력에 의한 쿠데타가 이제 일반적이죠. 우리는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꼭 총칼을 앞세웠다라고 해서만은 쿠데타는 아닙니다. 총칼을 앞세우지 않아도 총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앞세우면 그것은 쿠데타라고 저는 봅니다. 즉 뭔가 부정한 방법을 썼다라는 얘기죠. 아주
뭐 간압을 했다든가 아니면 뭐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해서 그런 분위기에서 어떤 법을 갖다가 그 어떤 법의 어떤 근간을 갖다 이제 말살을 하고 그 위에 이제 또 다른 그 새로운 질서를 갖다가 이제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특히 이 요즘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 부정선거라는 거, 이거 굉장히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표현이 좀 그러네요. 이거 정말 나쁜 얘기입니다.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민의를 갖다 왜곡시키는 거, 이거 총칼을 앞세운 쿠데타 못지않게 아주 나쁜 쿠데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면 안 되겠죠. 국민 모두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서 정말 우리의 인생관인, 우리 국민의 인생관, 우리 국가사의 인생관인 헌법이 어떻게 유지되고 지켜나가고 있는지 잘 옆에서 좀 관찰하고 감시하고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예, 물론 저는 뭐 법을 전공한 사람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헌법에 대해서는 뭐 문외한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헌법이 국가의 인생관이라는 거, 국가의 뼈대고 국가가 나가야 될 방향이고 지표라는 거, 그거 하나만은 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들은 이 땅에서 반드시 척결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제헌절을 맞이해서 제헌절의 의미, 그리고 제헌절이 갖는 여러 가지 그 중요한 또 심오한 그런 가치를 우리가 한번 곱씹어 봤습니다. 김영로 TV의 김영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